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11월 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11월에 쓰여진 윤동주의 서시 별에는 밤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75bp씩 인상하여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75 내지 4%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0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6만 1000명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독일 올라프 숄츠 수상이 대기업 CEO 12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유로존의 10월중 PMI 지수가 23개월 내 최저인 47.3을 기록하는 등 유로존의 체감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Bank of England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여 1989년 이래 최고인 3%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와 별해는 밤을 재방송하겠습니다. 둘 다 11월에 서여진 시입니다. 오늘의 토픽 Fed makes history with the fourth straight three-quarter point rate hike. CNN 뉴스 보시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7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3.0 내지 3.25%에서 3.75 내지 4%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25bp 인상한 이래 50bp 그리고 75bp를 4번 인상한 거죠. 4%는 2008년 1월 이래 최고 금리입니다. 참고로 1992년 이래 연준 페더럴 펀드 레이트 추이를 표로 가져왔는데요. 과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시점을 보면은 모두 경제적 샥이 있었던 해입니다. 2000년대 초의 닷컴 버블 사태, 2007-8년에 서프라임 몰기지 제한 세계 금융 위기 사태, 그리고 2020년의 코비드-19 사태 등이죠.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그 결과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FOMC 회의 결과 발표되는 연준의 스테이트먼트상에 변화가 나왔습니다. 통상 연준은 스테이트먼트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는 오버타임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오버타임에 대해서 많은 페드 워처들은 처음엔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페드가 공격적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 이제 소폭으로 장기적 금리 인상을 선택하였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근거로 페드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불필요하게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타임을 넣어서 반응했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비둘기파적인 해석이 30분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180도로 확 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충분히 긴축축일 때까지 지속 인상하겠다. 이를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오버타임에 대한 해석이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파월이 확인한 거죠. 이 기자회견 직후부터 오르던 주가가 급락하게 됐죠. 그러나 파월 의장은 차기 또는 그 다음 FOMC 때까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여유를 줬습니다. 어쨌거나 파월의 기본 기조는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물가 잡기한 긴축 정책을 불가피하고 소프트 랜딩 가는 길도 축소될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연착륙은 가능하다. 경기 하강이지만은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보다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즉 금리 인상도 하고 연준 자산 감축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후에 주가가 오르던 주가가 많이 하락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전망을 12월에 50bp 인상할 것으로 다소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 폭이 추가로 축소될 것으로 보는군요. 네, 참고로 연준 FOMC 성명서 스테이트먼트를 연준 홈페이지에서 카피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종전 성명서에 없던 오버타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오버타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쳤죠. 그만큼 그 FOMC 성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첨부하였습니다. 패드 워처들은 이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패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도 하는 거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75bp 인상에 동의하였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10월 중 미국 고용이 26만 명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월가의 예상 20만 5천 명을 크게 상회하고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단위로는 매달 이렇게 하락 추세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고용입니다. 실업률은 3.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지만은 그래도 좋은 수치이고요. 파트타임과 취업 포기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6.8%인데 이도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산업별로는 건강관리가 5만 3천 명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전문기술직이 4만 3천 명, 여가 접대업이 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로 0.4%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증가에 그쳤습니다. 물가가 8% 이상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예년 수준이고요.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 수요가 고용 공급을 현재 1.9배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군요. 그러나 일부 고용지표가 주춤해지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고용 증가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 일부 대기업들이 신규 고용 정지 또는 해고를 발표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독일 올라프 숄츠 수상이 대기업 CEO 12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 도이치뱅크, 지멘스, 바스퍼 등 독일의 대표적 기업의 CEO가 다 참가했군요. G7 국가의 수반 중에는 최근 3년 내 최초 방문이라고 합니다. 방문 목적은 중국과 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군요. 숄츠 수상은 방문 직후 곧바로 시 수석과 회담을 하였는데요. 복잡하고 변동적인 현 국제 환경 하에서 상호 이해하고 실용적 협력을 하자 이런 기본 원칙을 밝혔네요. 시 주석은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화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요. 숄츠 수상은 리크창 총리와도 바로 회담하였는데요. 숄츠는 중국 시장 접근 등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졌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지로 코비드 정책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번 양국 회담 의의를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국가들은 염려가 커지는 거죠. 서방 국가 중에 중국과 가장 친밀한 국가가 독일이죠. 독일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서방은 억제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고 또 미국은 대중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게 되고
위구르 관련 인권단체 등과도 마찰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나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왔고 이게 독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독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독일 GDP가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도 하네요. 현재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독일의 대거래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1위고 네덜란드, 미국, 영국 순이네요. 2016년 이래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중 무역 거래액이 2,454억 유로네요. 독일이 대중 협력 관계 지속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폭스바겐 차의 40%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국영 선박 회사인 코스코사가 독일 함부르크 항내의 그 부두 운영권 지분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방의 중국 제재 또는 견제를 완화하는데 그 독일이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또 양국 모두 그 수출국이기 때문에 세계 보호무역주의 완화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죠. 독일과 상호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들이 방한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공항 검사만 하고 호텔 격리 등은 면제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단신은 유로존의 체감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0월 중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3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23개월 내 최저입니다. 아시다시피 PMI 지수는 생산, 판매, 물가 등을 포괄하는 실사 체감 경기 지수죠. 이 지수가 50 이하는 경기 위축, 컨트랙션을 의미합니다. 유로존 PMI가 하락하는 요인은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겨울에 리세션을 예상하네요. 한편 해외 수출이 많은 유로존이 세계 경제 침체로 해외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하락 요인이죠. 독일의 산업 주문도 감소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프랑스, 스페인 등도 유사하다고 하네요. 46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유로존 리세션에 관한 의견들을 냈는데요. 46명 중 22명이 단기적이고 약한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고요. 15명은 장기적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약한 리세션을 예상하고 또 8명은 단기적이지만은 깊은 리세션을 예상하고요. 또 한 명은 장기적이고 깊은 리세션을 예상하네요. 즉 단기적이고 약한 리세션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한편 유로존의 물가 동향을 보면요.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22 타겟 레이트의 5배 이상이죠. 현 기준금리 2%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유로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고로 유로존의 그 주요 경제 지표를 올렸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은 유로존 경제가 어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이 지난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 8번째 연속 금리 인상이고요. 지금 3%가 되는데 이는 1989년 이래 최고 금리입니다. 영국 물가를 보면은 지난 9월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4분기에는 11%를 전망하네요.
2024년 2분기 되면 물가가 2%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영란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0.7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찡그리고 있네요. 심지어 영란은행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역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 최장 리세션이 되는 거죠.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요. 이로 인해 소비 투자가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전망은 2025년에 6.5%니까 그렇게 나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에 비해서요. 한편 전임 트러스 수상의 그 소위 트리클 다운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죠. 국채 시장이 혼란을 일으키자 영란은행이 긴급 매입에 들어갔다가 또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매입 조치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재매도에 나섰습니다. 시장 혼란이 커졌죠. 또 영란은행은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재정 정책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 영란은행의 정책 선택폭이 많이 좁아들었습니다. 영란은행이 임기응변식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생기네요. 최근 약 한 달간 영란은행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기응변식 긴급 조치를 많이 하여야 했기 때문이죠.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주말에는 상승했으나 주간 전체로는 하락했습니다. 페드가 75bp 금리 인상한 데다가 파월의 강경 발언이 나왔고요.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고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게 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금리 인상 탓으로 나스닥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6%나 빠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6%나 빠졌네요.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은 하락세고 단기물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역전차가 더 커졌는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 확대는 경기 침체 리세션의 신호탄이죠.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CPI도 발표되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살펴봐야겠죠. 10월 중 CPI는 전월 8.2%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12월 14일 FOMC에서 자이언트가 아닌 빅스텝 50bp 인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 엔화 위엔화 약세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각 부담도 금리 인상을 소폭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 반등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요일별 일정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윤동주의 서시와 별 해는 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시 모두 11월에 쓰여졌습니다.